까치노을의 작가 한승원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신선한 푸르름이 있다. 북한산의 전기 때문인지 힘이 느껴진다. 작가에게 있어 작품은 자식일진데 그 작품을 잉태하여 탄생시키기까지의 산고를 들어보지 않고는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듯 싶다. 얼마 전에 선생님의 소설 까치노을이라는 작품을 읽었거든요. 근데 비극적으로 끝나는 삼각관계 얘기였는데 그냥 예사로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작가 선생님의 그 젊은 날의 그 추억이라든지 그런 게 담겨 있는 작품 같았는데요. 제 젊은 시절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주 참 잘 지적하셨는데 그걸 제가 작가의 말에서도 밝혔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 그 젊은 시절이라고 하면 흔히 그 방황이나 어떤 사랑이나 꿈, 어떤 그 젊은 날의 고뇌 같은 거, 번뇌가 유달리 짙은 그 시절 아니겠어요? 20대 좀 초반이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소설 공간 속으로 끌어들여서 형상화 시켜볼까 그러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되대요. 그래서 까치노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내 이야기도 있고 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 사회나 역사가 그 밟지 않으면 안 되었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정서들이 그 녹아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인물 배치를 할 때 그냥 내가 경험한 그런 투 이야기들을 그대로 늘어놓으니까 너무 그 소품 아주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어떤 그 감상적인 이야기로 그 떨어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허구를 가미해서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중년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허구화해서 구성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아주 탄력성 있게 살아났어요. 되살아나는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소설의 배경 무대를 찾아 나섰다. 목적지는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전남 장원군의 회령포. 정말 만날 사람 있는 양 설레이기 시작한다. 선생님 소설에 보면은 바다가 있는 고향 마을, 까치노을도 그렇고 그곳으로 이제 중년이 되던 그 이후가 되던 무슨 끈에 질질 끌려오듯이 꼭 내켜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다시 돌아오고야 마는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하거든요. 선생님 그 소설에서의 고향의 의미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두고 그런 모티브를 쓰고 계십니까? 고향에 돌아가기는 일종의 회귀죠. 회귀인데 나 스스로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 고향이 어떤 그 비오는 그 자리를 채우기인데 그리고 가령 밖에서 어차피 우리들이 그 타향인데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지친다든지 고달프다든지 혹은 병든다든지 그런 어떤 그 힘이 소진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힘 회복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작가는 훨씬 진지하게 소설이 아닌 현실로 작품에 빠져든다. 고향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주인공들의 관계는 독특하다. 그들은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운명적인 사랑을 한다. 자기들이 붙어선 쪽에 있는 발 한 짝, 다리 한 짝, 유방 한 짝은 자신의 소유였다. 물론 그녀의 자궁 반쪽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이미 차지한 그녀의 반쪽 이외에 상대쪽이 차지하고 있는 그녀의 다른 한쪽을 빼앗기 위한 내기 싸움을 했다. 늘 무승부였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균형이었다. 고향을 향하는 마음은 한시가 급한데 통과 의례가 복잡했다. 광주에서 내려 다시 2시간 30분을 들어가야 바다에 도착한다. 이것은 아마도 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기다림인지도 모른다. 그 기다림이 한평생을 간다 해도 고향길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전부 다 내 소설 공간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곳 이 바다 이쪽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내 소설의 80~90% 정도가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그럴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까치 노을이 옛날에- 작품화됐다. 이곳은 주인공들의 모태인 것이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성장한 작가이기에 바다를 느끼는 강도가 달랐다. 그 모습은 소설 까치 노을에서 귀향한 종이가 바다의 품에 쉽게 안기는 것과 흡사하다. 선생님 까치노를 읽으면은요, 계속 바다가 병풍처럼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3명, 종이, 영수, 상철이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가 되는 그 기간 내내 바다가 그들의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성격 형성에 바다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바다와 그 세 인물의 성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게 호수처럼 보이잖아요, 바다가. 예, 주변에 다 이렇게 둘러쳐 예. 섬하고 반도가 이 둘러쳐 있어서. 남쪽 바다의 특징이에요. 예, 서쪽 바다라든지 거기 가면 또 동쪽 바다라든지 일망무제로 탁 트인 수평선이 보이는데 얘는 수평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호수처럼 보이는데 이게 섬이에요. 그 섬은 갇힌다는 거거든요. 갇힌다는 건데 지금 한참 그 예. 피가 끓는 그 청년기 시절, 그러니까 20대 초반인데 가령 각기 신분의 차이라든지 가난 속에 허덕인다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다든지 혹은 무당 딸이라든지 어떤 그런 제약 속에 있을 때
어떤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생활력, 어떤 생명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력이겠죠. 그 분출해 오르고 끓는 그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고뇌하고 번뇌하고 막 방황했던 그 시절 이야기가 까치노우 이야기고, 이 고립된 공간 속에서 까치노울의 주인공들은 각기 독특한 성격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간다. 균형을 유지하던 팽팽한 끈이 끊어진 것은 군입대 때문이었다. 자유롭고 순수한 영수가 먼저 청혼을 했다. 종이 역시 현실적인 상철보다는 영수에게로 마음이 끌렸지만 그 청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나와 결혼하면 영수 네가 불행해진대. 그게 내 팔자래. 난 너의 그런 운명을 사랑해. 안 돼. 그럴 수 없어. 널 다시 만나지 않겠어. 종이 너 없인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인숲의 굴레는 실로 무서운 구성력을 갖고 있었다. 까치노울의 갈등과 좌절은 바로 이 운명적인 신분의 차이에서 시작된 것이다. 종이를 가운데 두고 영수와 상철이가 삼각관계를 진행시키는데요. 그 돌연, 그러니까 원초적인 폐쇄된 공간에서 진행되던 삼각관계가 그 두 남자의 군입대를 통해서 깨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탈영을 하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월남전에 가게 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사건들이 갑자기 끼어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넣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인간들이 이 어떤 그 제도적인 그리고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그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그 비인간성에 의해서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말살되어 가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고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 소설 까치노울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듯이 까치노울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고 그 어둠을 말하자면 밝혀내려고 하는 어떤 그 까치노울의 몸부림 같은 거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데 그 밝혀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멸돼 가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좌절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 허우적거린 사람은 영수이다. 자유를 찾아 타령한 영수. 결국 그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결박되고 만다. 난 여기서 알았어. 푸른 색깔 못 보아서 그 색깔에 배고픈 것. 그건 정말 못 참는다 너.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안절부절하고 환장을 해. 그 속에서 널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 푸른 색깔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 넌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었어. 무슨 병이든 너만 생각하면 씻은 듯이 낫게 해준다니까. 넌 나의 푸른 색깔이야.
영수와 함께 입대한 상철은 군대를 발판으로 출세를 할 기반을 마련한다. 영수가 수감돼 있는 동안 장교가 된 상철은 종이를 찾아와 청원을 한다. 종이는 그 청원 역시 냉정히 거절한다. 그것은 영수 때문이었다.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영수. 놀랍게도 그 영수는 작가의 가슴에 30년 동안이나 묻어두었던 실존 인물이었다. 상수란 이름으로 바로 이곳에서 살았었다. 지금 작가는 상수를 만나러 가고 있다. 자유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친구. 그는 자유를 찾기 위해 방황했던 친구를 떠올려 본다. 소설 속에서도 영수의 좌절은 결국 회복될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는다. 오늘 기막힌 전과를 올리고 돌아와 이 글을 쓴다. 고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전쟁의 포연과 분진 속에서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영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담겨 있었다.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정하고 잔인한지 모르겠다. 베트남에서 날아온 상철의 편지는 무정한 부고장이었다. 영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종이도 지금 작가처럼 무덤 앞에서 그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되새겨 보았다. 나 좀 숨겨주라. 내 몸뚱이가 영원히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네 품에 품어가지고 숨겨줘. 네 자궁 속에 넣어두었다가 전혀 새 사람으로 낳아줄 순 없겠니? 한 잔 더 해. 이렇듯 눈시울이 붉혀지는 것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에서이다. 그는 무덤 속에 누워있지 않을 것 같다. 비쩍 마른 몸뚱이를 버려두고 허허 웃어대면서 허공을 날아다닐 것 같다. 새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중마고였던 상수가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감이나 채무감 같은 것이 혹시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되신 건 아닙니까? 그 채무감이라고 해도 되죠. 채무감. 그 친구하고 나하고의 어떤 교통하고 교감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그 친구가 그 서울에 그 서울예대 문예창작고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게 그 친구니까. 진학을 해서 그 1학년 이제 후학기 가을쯤 초가을에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나가 보니까 그 머리 빡빡 깎고 그야말로 개판 군인 한 사람이 저 찾아왔어요. 이렇게 농구화 끈도 안 매고 이렇게 이 옷을 단추도 안 잠그고 뭐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뭐 헌병이 혼내놓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남한석에서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그 개판처럼 사니까. 그래서 그 둘이 가서 거기 중국집에 가서 그 빼가를 그날 어떻게 마셨는지 술이 이렇게 채가지고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와서 거기서 이제 보충중대로 이제 갔죠. 갈 때 보충중대로 갈 때 하도 이 개판같이 하고 있어서 아야 너 이렇게 군대 하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내가 단추도 잠궈주고 이 신끈도 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죠. 그게 소설 쓰고 그거다 하고 아주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소설 속에서 영수는 자유를 찾는 불납이었고 상철은 출세를 향해 질주하는 표범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길로 가고 있었다.